그 제주 4.3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너무 큰 사건이고 중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이렇게 평화공원도 보고 또 기록도 찾아보고 4.3 보고서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948년 4월 3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일으켰는데 경찰과 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접수된 것만 이제 14,000명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조사 결과서에는 이제 25,000에서 3만으로 추정된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 따라서 뭐 5만, 6만 또 있어요. 그렇죠. 6만, 7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배경이 그 촉발된 거는 그 한 해 전에 20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기념식을 관덕정에서 했습니다. 관덕정에 하는데 경찰이 말을 타고 가다가 6살짜리 아이를 친 거죠. 근데 그 경찰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그냥 가버리니까 그걸 본 군중이 화가 나서 쫓아가면서 욕설도 하고 뭐 돌도 던지고 뭐 했던 거죠. 그러니까 또 멀리서 그걸 본 다른 경찰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총을 쏜 거예요. 그러니까 총을 쏴서 6명이 죽은 거죠. 돌을 던진 그런 분들이 아니라 그냥 옆에서 관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그렇게 6명이 돌아가신 거죠. 전목이 아는 여인도 죽고 15살짜리도 죽고. 그리고 그때 진압했던 경찰 분들 중에 상당수가 또 친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형사들, 그러니까 치안을 계속 그분 유지를 그 사람들이 하려고. 계속 한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온 이 제주 도민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95%가 참여해서 총파업을 해버립니다. 3월 10일에. 그리고 그때 일제 때 행패 부리던 사람들이 끝나고도 계속 그러고 있으니, 특히 경찰이 뭐 이런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은 이게 해방이 됐는데도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 날 총파업을 하죠. 그러니까 그 법원, 검찰, 각 관공서, 경찰관도 해, 경찰관. 근데 파업 요구 조건이 고문을 하지 마라. 일제 때 고문 그렇게 했는데 해방되고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총 막 쏘, 총을 그렇게 쉽게 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제 경찰처럼 하지 마라. 아니 지금 해방됐는데 똑같은 경찰이라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경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서북 청년도 들어오고, 고문이 또 굉장히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 드러나서 잡히고 고문당하고 핍박받는 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장봉기를 하자. 그러니까 그게 이게 또 큰 시발이 됩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노동당이라는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정부 수립을 하면서 남과 북이 정체성을 선명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가져간 거죠. 좌익과 우익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카오스였던 거죠. 혼동 다 존재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더 강력하게 제압을 해야 되고. 이게 왜냐면 총선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정부 수립 총선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는 것 자체가 5월 10일이었죠. 이듬해 5월 10일.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조기에 강력하게 진압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주도만 두 지역구에서 과반수를 못 채워서 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여기는 완전히 빨간 섬이다. 남로당 세력을 이제 찾아내려고 이제 48년 11월부터 초강경 진압을 합니다. 초토화 작전이라고. 그때 거의 80%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있으면 이 해안가 5km만 딱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일단 내려오라는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아 설마 죽이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무장대는 이 안에 있는 거죠. 무장대와 이제 토벌대 간에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보이면 다 죽이고. 관광 총살이란 말도 있었어요. 마을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총살을 시키면서 그걸 보게 하고 굴 속에 막 숨어 들어가서 낮에는 이제 토벌대가 촥 이렇게 하고 밤에는 또 무장대가 내려와서 또 죽이고 그다음에 이듬해에는 이렇게 진압을 하고 나니까 선거에 성공합니다. 학살에 가까운. 학살이죠. 이게 일방적인 학살이에요. 네. 이 피해자들의 진술서가 몇 개 있는데 와 이거 정말 너무 믿을 수 없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날 남편과 조카는 미리 피신했고 나는 9살 난 아들 3살 난 딸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에 총소리가 요란하게 났습니다. 그러나 설마 사람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나를 탁 밀면서 총을 쏘았습니다. 3살 난 딸을 업은 채로 픽 쓰러지자 아들을 향해 또 한 발을 쏘았습니다. 아들은 가슴을 정통으로 맞아 심장이 다 나왔어요.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버리자 차마 읽으시기가 이게 사실은 너무나 잔혹스러운 상황이고 우선 아들이 불에 탈까봐 마당으로 끌어낸 후 업었던 딸을 살폈죠. 그때까지만 해도 딸까지 총에 맞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등에서 아기를 내려보니 담요가 너덜너덜하고 딸의 다리는 손바닥만큼 뻥 뚫려 있었습니다. 내 옆구리를 관통한 총알이 담요를 뚫고 딸의 다리까지 부숴놓은 겁니다. 뭐 이런 잔혹한 내용들이 진술서에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어떤 여자를 지목해 끌어냈습니다. 25세쯤 되는 임산부였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진술서가 참혹하네요. 이러니까 그 이후에 정부들은 이 내용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급 자체가 금기시됐습니다. 우리 7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장학중 감독이나 저나 못 듣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4.3이라는 것은. 네. 거의 반세기 이상 몰랐어요. 아무도. 그렇죠. 예. 수많은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지금 분들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제주도에 폭동이 났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고통당했던 분들이 계속 연좌제에 걸려서 공무원이 다 못 되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그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게 언제부터일까요? 현기영 작가님이 그게 처음으로 다시 알린 거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그분이 글을 연재할 때 그림을 그리신 강요배라는 화가가 있어요. 공부는 서울 사셨지만 제주도가 고향이고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지금 계속 제주도에서 그림을 그리시는데요. 그분의 그림을 보면 제주도의 바람이 느껴진다고 진짜 현무암 같은 그런 느낌이 정말 들어요. 그분이 사실 이제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1990년대 초에 사실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를 때죠. 동백꽃 지다라는 화보집을 내는데 화보집 역시 4.3 사건을 다루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는 걸 했던 화가이고 공론화시키는 데 이제 기여하신 분이에요. 결국에는 이제 90년대에 계속 법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특별법을. 2000년에 4.3 특별법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기 몇천 명이 그냥 재판을 받았는데 4.3 당시 군법회의란 이름의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숨진 수영인 희생자만 2천여 명. 이들의 억울함을 밝혀낼 정식 재판이 70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재심을 청구한 수영인 18명은 4.3 당시 내란죄 등으로 체포돼 징역 1년에서 20년형을 복역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재판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하더라도 승소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을 할 수 있는데 판결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근거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확인한 게 고등군법회의 명령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죄목이 이제 그 내란죄 몇백 명을 써놓고 항변이 똑같아요. 무죄. 그러니까 난 죄 없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항변이. 네, 그 항변이 그렇게 간단한 판결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결 이유 유죄 다예요. 이유가 아니고 제가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18자 나오더라고요. 그 두 자가 무죄 빼고 16자예요. 뭐뭐뭐에 관하여 무죄. 그에 대해서 유죄. 와, 이렇게 판결문을 써서 2달 안에 집행하라고. 2달 안에 집행하라고. 명령인데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 일종의 고등군법회의가 군사법원이라는 뜻이거든요. 형법 제77조 위반. 내란죄네. 범죄사실 내란죄. 이거 판결문이네. 일종의 판결 사형 이름 쫙 나와 있고 무기징역 이름 쫙 나와 있고. 근데 이유가 없어. 그냥 사형 받고 왜 무기징역을 받는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은 2월 28일. 그러니까 이듬해 2월 28일까지. 지금은 12월이거든요. 28일. 그러니까 2달 안에 사형 집행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있었구나. 와, 이거는 처음 봤어요. 와, 이거는 정말 이 이유가 너무 황당해.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도 못 받고 정해놓고 가는 거네요. 그 네, 서류를 그래서, 작성한 거네요. 판결문이 없어도 그 수용자 명부나 4.3위원회에서 피해자로 확정이 되면 재심 사유가 그냥 인정되는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통과가 됐어요.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통과가 됐고 법률로 관할을 이제 제주지방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최근에 재심 판결에서 첫 무죄 선고를 받은.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런 판결이 간헐적 나오고 있었고 얼마 전에 300명에 대한 게 나왔죠. 형사소송 제325조 후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들은 각 무죄. 박수와 함께 곳곳에서 터져나온 눈물.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335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가운데 현재 생존한 사람은 단 2명뿐. 나머지 333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의 형무소로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몇천 명이 그런 식으로 재판 받았지만 이 죽은 분들이 몇만 명이잖아요. 정말 그 소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뭐 그런 생각, 답을 잘 모르겠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하면 잘 아시겠지만 87년도 1월 13일 날 하숙집에서 박종철 군이 경찰에 연행돼서 하루 동안의 구타와 물고문을 비롯한 갖가지 고문을 받다가 이제 하루 만에 사망한 사건이죠. 종철아, 종훈이 어디 있어? 몰라요. 진짜 몰라요. 살려주세요. 몰라요. 일어나. 살려주세요. 그만 새끼야. 가자. 안 돼요.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들었던 이야기와 제가 좀 조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월 14일 날 87년 1월 14일 날 오연상이라는 의사분이 중대 용산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호출이 와서 갔더니 환자가 발생한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가서 응급 치료를 하라고.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곳이 바로 그 유명한 남영동 대공분실. 예. 유명한 남영동 대공무실. 그렇죠. 수많은 이제 고문과 불법 수사가 자행됐던 곳인데 고립감을 극대화시켜서 이제 고문이나 가혹 수사를 이제 진행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대공분실 509호실에서 이제 이 오연상 씨가 방에 딱 들어간 순간에 벌써 온통 바닥이 물바다. 나중에는 이 옷을 세탁을 했을져야 될 정도로 바닥이 심하게 물바다였다 그러고요. 박종철 군 대학생, 젊은 대학생이 온몸에 물이 흠뻑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경찰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조사를 받다가 너무 전날 먹은 술에 갈증이 나서 계속 물을 달라고 해서 물주전자를 갖다 줬더니 몇 주전자를 먹더니 갑자기 쓰러졌다. 그래서 빨리 처치를 해달라. 그래서 이분이 환자를 보잖아요. 이 귀에다 댔더니 뱃속에 이제 물이 꿀렁꿀렁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벌써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이미 사망했습니다. 살리세요. 빨리 그래도 응급처치하라고. 이 사람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시신한테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경찰관들이 만약에 고문을 하다가 사망케 했다면 왜 외부인을 증인을 사실 불러들이는 거잖아요. 범행 장소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났는데 이 오연상 씨의 증언에 의하면 분명히 이 수사관들이 가장 가까운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중대병원까지 의사를 부르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박종철 여사가 살아있었던 거죠. 본인들이 보기에도 사망한 상태였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외부 의사를 부르지 않죠. 안 했을 것이다. 예, 오히려 그 전에는 살려내기 위해서 불렀을 것이다. 그 전에는 어떤 상태로 이런 사람들을 처리했냐면 그 시신을 바다에 갱도 폐광 맨 끝에 아무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시신을 유기했었는데 이걸 살리라고 이제 의사를 불러온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전에 경찰관들이 사망했다고 봤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경찰관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죽었는데 왜 갑자기 막 이게 살려야 된다 막 이렇게 했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위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왔대요. 제발 조금만 자중하자. 눈치 봐가면서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연상 씨께서 진짜 사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관들이 막 수근수근 하더니 그러면 중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야 됩니다. 왜냐면 응급실에서 사망한 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있으니까.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된다. 그렇지. 죽은 현장이 여기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형사들은 계속 이제 시신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와중에 저쪽 방에 있는 전화기가 보였대요. 그래서 오연상 씨가 병원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시신이 갈 텐데 절대로 응급실로 들이지 말고 영안실로 데려가라. 이렇게 그분께 이제 부탁을 해요. 아니 이거 딱 봐도 시신 같은데 왜 응급실로 가냐? 영안실로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응급실로 가지 못하고 시신을 경찰병원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역사의 변곡점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미 죽은 상태에서 간다라는 게 알려지죠. 그렇죠. 굉장히 용기를 발휘한 거네요. 그렇죠. 목숨 걸고 한 사실 건. 그거 좀 무서운 사람들이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봤잖아요. 이 무시무시한 공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경찰은 물론이고 검찰에도 알려져. 아주 은밀하게 알려져요. 중앙일보의 신성호 기자라고 계셨어요. 요즘에 경찰 애들 큰일이야. 경찰 애들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진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이 넘겨짚은 거죠. 그래 말입니다. 왜 그랬죠? 뭔가 알고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분도 아유 저 그 젊은 애를 갖다가 말이야 나 진짜 경찰들 큰일이다. 서울대생이라면서. 아유, 그러게 말입니다. 참. 아까운 목숨을 또 이런 식으로. 응? 하여튼 남영동 애들 너무 막 나가서 큰일이다, 큰일. 사람들 참 살살 들지 마세요. 여보세요, 부장. 저 남영동에서 조사받던 서울대생이 사망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요. 이때부터는 언론을 막을 수가 없게 통제가 무너진 거죠. 여보세요, 저 기사 봤습니다. 네? 아니 이거 팩트잖아요. 팩트고 나발이고 도도지지 먹겠다고 지금 아주. 너 영화방에 들어가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운발에 대해서 피부는 너 맞아주고. 뭐야 이 새끼야. 따라와. 너이 새끼야. 뭐야? 어디? 꺼내봐, 빨리 꺼내봐. 어디로 가야 돼? 흥분한 수사관이 책상을 팍 하고 치니까 억 하고 쓰러지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더 끌어올랐던 거죠. 언론사에서 앞다퉈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 거만을 했던 의사 오현상 선생한테 이 기자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벌써 경찰에 감시조 2명이 붙어 있죠. 한 사람은 남아서 이 앞에 계속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귀찮게 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이제 보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감시죠. 그 앞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가 어떤 젊은 분이 와가지고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화장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바닥에 물로 흥건했습니다. 욕조가 있었고요. 폐에선 수포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고문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분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현상 씨는 이 얘기를 하고 신길동 대응분실에 끌려가서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습니다. 예,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검의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던 황적준 박사를 지정을 합니다. 사망 원인이 뭐 확실합니까? 그리고 부검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쇼크사가 아닌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다. 외력에 의해서 사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부검 소견을 그대로 전달해달라 라고 얘기하고 황적준 박사는 치안본부장한테 다시 불려가죠. 경찰 최고위층 불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검 소견을 바꿔야 된다. 왜 너 그렇게 하느냐.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물고문 과정에서 욕조턱에 목이 눌리면서 이러지 말아라! 네가 고무지사라 까모 우리 다 죽는 기라. 그게 부검 소견서에 심장 마비 네 글자만 써도 요구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넵니다. 얘는 국과사들 레시피하고 이분이 결심을 굳혔다 그래요. 제대로 써야겠다. 절대로 이 부검 소견서는 수정하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봐야 니만 죽는다 카이! 라고 그리고 아내분한테 나는 본대로 느낀 대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 사실대로 이제 부검 소견을 공표하죠. 공표하게 되면서 이제 물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결국 강민창 치안본부장이 물고문을 시인하고 동인의 머리를 한 차례 욕조물에 잠시 집어넣었다가 내놓았으나 계속 진술을 거부하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다시 머리를 욕조물에 밀어넣는 과정에서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이제 펼쳐지면서 당시 고문을 자행했던
형사 2명이 구속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민심도 어느 정도 잦아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반전을 이루게 되는 사건이 지금부터 펼쳐지는데,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경찰관은 이미 구속된 2명 이외에 3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가지고 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미 구속된 2명이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공범을 폭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수사반장을 맡았던 조한경 경위와 가장 나이가 어린 강진규 경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나머지 이 3명은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부영 전 의원이라고 혹시 잘 아시죠? 예.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시국 사건으로 수감돼 있었는데 밤마다 계속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한 명은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도대체 저 무슨 억울한 게 있길래 근데 이 2 사람이 억울하다. 억울해서 총대를 맸다. 이부영 전 의원이 이제 그걸 듣게 돼요. 네, 그걸 듣고서 당시에 한재동 교도관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부영 의원을 굉장히 마음 깊이 존경하던 이부영 의원이 이 밝혀지지 않은 범인들의 이름을 거기다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한재동 교도관에게 전달합니다. 이걸 세상에 알려다오. 네. 5월 18일 날 명동 성당에서 천주교 미사가 열리거든요. 미사 도중에 전격적으로 이걸 발표해버립니다.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은폐, 조작되었다. 박종철 군을 직접 고문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인은 2단 5과 2개, 학원분과 1반, 경위 조한경, 2개 1반 경장 이정호, 2개 1반 경위 황정웅, 2개 1반 경사 반금곤, 2개 5반 경사 강진규. 결국엔 이 사건은 6월 항쟁으로 결국 이르게 되는데 당겨라요! 군사롭게 끝장내자! 군사내자! 군사내자! 못잡겠다! 모든 정말 몰아내자! 몰아내자! 박정만이 당겨낸다! 군사롭게 하거라! 누구나 몸소 깨우치는 윤리와 정의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또 교도관분도 만나 뵙고 이부영 의원도 만나 뵙고 다 오로지 직업 윤리와 상식이었다. 그러니까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죠. 원칙, 네. 그렇죠. 의사는 본대로 기록하고 부검의는 부검한 대로 각자가 상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상식에 의거해서 행동했기 때문에 지금 상식이 통용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